네. 인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능구와 차재원의 전국진단. 네, 드디어 또 3월이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겨울이 좀 한풀 이제 간 것 같죠? 예, 상당히 많이 기온도 풀렸고, 저는 무엇보다 제 마음이 좀 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부터 개강이라서 저는 새로운 또 학년이 시작되는 이 3월이 정말 가슴이 설레거든요. 새로운 또 이래 친구들을 만나니까 어떤 친구들이 올까? 그래서 막 마음이 설레면서 상당히 제 마음속에 벌써 봄이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우리 옛날 교과서에 청춘의 찬론이라고 청춘의 찬 있죠. 이태원 이태원입니까 준입니까? 잠시만. 예. 그 글에 대한 이렇게 이 청춘의 찬론의 글을 봤는데 이제 거기 그 20대 보수론과 함께 이 청춘은 영원한 청춘이다. 20대 보수론을 갖다 국힘이 너무 악용하지 마라. 그런 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느닷없이 국힘이 16살로 선거 연령을 인하하겠다. 김민정 교수가 아마 발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18세로 인하하는 데서 그 국힘 정당 쪽이 보수 정당이 강력하게 반대했잖아. 강력하게 반대했죠. 그때 학생들이 그 국회 앞에서 장기 농성을 했었잖아요. 그때하고 생각하면 이제 격세지감인데 저는 그 이야기가 사실 뭐 지난번 장동익 대표가 그 국회 교섭단체 연설할 때 그걸 전격적으로 제시를 했잖아요. 그거 들으면서 너무 속보인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동안 그때 당시 그 18세로 인하할 때 반대의 논리가 그때 당시 보수정당의 반대 논리가 고등학교 교실을 정치 현장으로 휘말리게 한다. 뭐 그런 거였는데 그 같은 논리 선상에서 보면 16세로 내려가면 더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근데 이 젊은 층들이 보수화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뭐랄까요 그 세태에 좀 영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 그걸 또 통해서 표 계산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앞으로는 뭐 궁극적으로는 좀 더 내려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긴 하지만 이것이 그러니까 충분한 그 수기 없이 그냥 이렇게 정치적 표 계산으로 해서 던지는 듯한 모습은 저는 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지금 포퓰리즘의 대유행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 위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그게 이른바 그 팬덤 민주주의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죠. 벌어지고 있죠. 양쪽 당 모두. 양쪽 당 모두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수기 민주주의가 이야기 나오고 있고 거기서 우리 이제 국민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정치 교육, 정치 활동을 갖다가 좀 이렇게 이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겪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정당 민주주의도 뭐 1,000원, 2,000원 차이가 있지만 그 4개월 내면은 그 권리당원, 책임당원이 돼서 하는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 저는 옛날부터 정당 민주주의가 제대로 됐을 때 하게 되기 위해서는 정당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정당 교육은 어릴 때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젊은 친구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 자 교수가 이제 그 또 정치 전문가이신데 그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정치 논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주 하시는 거죠?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미디어하고 정치이기 때문에 특히는 정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젊은 친구들이 많은 호기심을 갖고 제 수업을 듣긴 하지만 상당히 또 한편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또 너무 이게 또 이렇게 이념적으로 치우쳐서 이 안에서 이 강의실 안에서 이렇게 치열한 뭐 이렇게 논쟁이 학생들 간의 갈등으로 그러니까 비화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갖고 이 기대 반, 이 상당히 또 뭐랄까 근심 반으로 이렇게 신청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16세에 인하한다고 하지만 서구 민주주의 사회, 특히 뭐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청소년 시절부터 입당을 해서 거기서 꾸준하게 나름대로의 그 제도적 시스템 속에서 정치 훈련을 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결국은 그 당을 리드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를 리드하는 그러한 식의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대학생이 되자마자 이러다 이제 정치 수업을 들으러 와가지고는 상당히 두려움이 뜰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학생들한테 조금 더 쉽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들 스스로가 갖고 있는 막연한 어느 특정 진영에 대한 그 지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한쪽으로 유도하기보다는 있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여러 가지 보여주고 나서 그네들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수업을 유도를 하고 있고, 그것이 뭐 제가 판단하기로는 많은 젊은 친구들한테는 상당히 나름대로 좀 소구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수업 같은 경우는 40명이 딱 상한인데 아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오늘 그 강제정직과 녹화교육에 대해서 국가배상 오늘 결심이 있어서 가는데요.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저는 처음에 그 베트남 전쟁이 우리가 75년도입니까? 74년도. 74년도부터 이제 그거를 실학했던 게 언제죠? 우리나라 파병한 거는 68년인가요? 예. 그때부터 했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아마 그쪽이 선도부대는 그 앞서 갔었고 본격적인 뭐 파병 한 68년부터 해서 한 그때 우리가 철수한 게 72년도였나요?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60대 후반, 70대 초반에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엄청난 전쟁이었잖아요. 엄청난 전쟁이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었다. 사실 자체를. 그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 시작도 통키만 그라는 그 어쩌 말하면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조작된 어떤 사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부터 충격이었고, 그 다음에 전쟁의 전개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 우리가 당시 그 반공주의 이른바 속에서 그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정말 그 어떤 측면은 180도 다른 이야기를 듣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젊은 이 청년으로서는 엄청난 분노와 배신감을 갖다가 맞습니다. 느끼게 되니까 기존 사회에 대한 이렇게 불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뭐 우리 옛날에 일본에 누가 이야기했죠. 20대 혁명을 꿈꾸지 않는 자는 민주시민들 자격이 없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의 기득권 사회 이 거짓투성이를 엎어야만이 나라가 바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친구들 예를 들면은 어려운 그 보릿고개도 없고 그리고 독재 시대도 겪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지금 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너무 일부지만 극우화되고 있다, 보수화되겠다는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실제 학생들을 청년들을 접하면서 하는 교수님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아니 사실 아까 베트남 전쟁 말씀하셨지만 베트남 전쟁 본격화된 게 68년인데 68년 전 세계적으로 68혁명이 상당히 강했던 그런 그 시대였잖아요. 뭐 특히 뭐 독일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 2차 대전 이후에 정치 질서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엄청난 격변기였는데,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전학년을 비롯해가지고 상당히 그러니까 이 그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미일 동맹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의 상황이었는데 유일하게 예외였던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거든요. 한국은 그때 당시 젊은 층들이 그러니까 베트남 파병을 당연한 이야기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68혁명이라는 세계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또 한 단계로 전 세계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완전히 뒤처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는 그걸 당연시 여기고 있었는데, 그리고 저 같은 이제 80년대 초반 학번들 같은 경우는 대학 들어가서 정말 충격이었죠. 그래서 선배들이 알려줬던 전환시대의 논리, 우상과 이성, 거기에 보면 이제 베트남 전쟁에 대한 나름의 진실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정말 제가 밤새 읽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히 아마 이 한쪽으로만 이렇게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새로운 시각에서의 열려있는 시각에서 봤을 때 또 다른 진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랬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때 이 많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학생 운동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저는 교육의 문제도 저는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는 다 열려있는 상황에서 모든 걸 다 가르칩니다만, 요즘 친구들이 느끼는 부분은 그런 이념적인 편향성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보다는 너무 치열한 경쟁사예요. 여기서 자기 스스로가 모든 사람이 다 승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뒤처지는 친구들, 특히 지금 제가 부산에 있는 대학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무래도 서울과 지방이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논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충분히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못 와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이 능력이나 여건에 맞춰서 대학에 오는 친구들이 여기서 벌써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여기서 상당히 그러면서 거기서 나름대로 이 사회 제도에 대한 나름대로의 뭐랄까요, 울분 이런 것들이 특히 젊은 층 중심으로 해서는 거기다 젠더 갈등까지 겹치면서 상당히 보수화되고 더 심지어는 극우화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저는 진짜 마음을 열어놓고 이 논의를 하려고 많이 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끝나고 나서도 학생들하고 많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편인데, 저는 한 학기 한 40명, 저는 미디어 수까지 다 합치면 한 1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친구들한테, 다양하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이까지 오길 때까지의 현대사를 나름대로 이렇게 팩트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여주면서, 그네들이 자기들끼리 토론을 해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나름대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한 6개월의 시간,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저는 뭐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저희 세대가 살아왔던 그때 당시하고는 정반대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 386 세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쟤들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하지만 걔네들 나름대로는 이 경쟁사에서 뒤처지고 자신의 진짜 앞날이 진짜 암울한 그런 상황에서 상당한 뭐랄까 이 좌절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상당수의 지금 그 인류 대학을 가지 못한 학생들, 젊은 층들이 상당히 지배적이고, 그런 정서들이 저는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현실에 대한 불만이 결국은 일종의 뭐랄까 극단적인 생각까지 가는 그런 하나의 통로를 열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는 기성세대로서의 상당히 좀 뭐랄까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 삶의 사다리가 없어졌다. 그렇죠. 뭐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 한편으로는 저는 이 금방 말씀하신 지방, 그리고 지방에 있는 청년들, 뭐 그 문제가 2중, 3중으로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 균형 발전, 이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5국 3특, 5국 3특에서 그 지방을 갖다가 이렇게 특성에 맡겨서 이렇게 이 그룹핑을 해서 나름대로 나가는데, 그게 거점이 그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그렇죠. 하나의 거점이 돼서 된다는데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좀 변화시켜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 뭐 10개 만들기, 그 운동 자체가 따지고 보면 뭐 서울대학을 10개 만들자는 것보다는 이 지금 지방의 거점 대학들을 제대로 키우자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상당히 중앙의 논리가 여전히 더 크게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뭐 교육부 장관이 이 지방대학을 오신 분이고, 그것도 지방교육에 상당히 헌신했던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뭐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의 특히 중앙의 논리가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이걸 깨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급 3특을 통해서 지역 단위에서 나름대로 정말 자치분권, 자치와 분권이 실현될 수 있고,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요. 저는 지방정부에게 가감한 뭐랄까요. 그러니까 인허가권도 넘겨주고 이 지방 재정권도 저는 확보를 해줘야만 그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맞는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 시스템도 따라가는 그런 식이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본다고 한다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역 통합은 결국 가야 될 방향이긴 하지만 지금은 약간은 조금 잘못된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이 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이 과거 이해창 그러니까 한나라당 총리가 2002년 대선에 나왔을 때 뭐라고 공약했냐면 연방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물론 그때 그러니까 대선에 지고 난 뒤에 한나라당이 이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국가균형발전 여기에 태클 거는 걸 보면 그 공약이 정말 지켜졌을까라는 그러니까 의심은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대한민국이 5국 3특을 넘어서 제대로 된 지방 그러니까 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가감한 분권 즉 중앙정부가 아까 재정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국세와 지방세가 거의 8대2, 7대3밖에 안 되는데 저는 최소한 6대4까지는 가야 된다.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지방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 맞는 특화된 전략을 짜고 거기에 대해서 뭐 공장을 그러니까 신설한다든지 할 때 중앙에서의 규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도 가감하게 지방으로 넘겨주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는데 중앙의 논리는 뭐냐면 그렇게 넘겨주면 지역 토 세력들이 자기들만의 성을 만들 거야 라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그걸 안 넘겨주거든요. 결국 지금 그래서 지역이 통합하면 매년 5조씩 가면 돈 더 주겠다는 거지 그것이 그러니까 5조씩에서 4년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가 마치 자신의 호주머니 돈을 털어서 주는 듯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인허가권 규제 완화 그리고 이 지방의 재정권까지 완전한 틀로 해서 거의 준연방제에 가까운 그런 제도적인 틀을 만들고 난 뒤에 통합해라. 그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산 경남이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광역단체장들이 지금 그러니까 선출돼 있는데 이 부산 경남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이번에 통합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 5조씩 그렇게 푼돈 받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분권과 이 자치를 할 수 있는 입법을 만들어줘야만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결국 이번에 뒤처지니까 이번에 그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2028년까지 우리가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빠져나갔는데 사실은 지금 부산시장이나 경남도지사가 그렇게 내세운 건 명분인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금 통합할 경우에는 어차피 자리가 하나 뺏길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이 전체적인 선거 국면에서 민주당에게 불리할 수 있다. 그런 계산 때문에 안 한 것이 빤합니다만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그 사람들, 그분들의 논리가 저는 상당히 설득력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제 95년도 그 단체장 선거 이후에 우리가 지방자치가 부활돼서 지금 30년이 지났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단체장과 이 비슷단체장 인터뷰를 폴리뉴스가 창간한 이후에 2000년 이후에 한 25년간을 진행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정들을 갖다가 제가 매년 이렇게 듣고 또 그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 그 뭐 반쪽 지방자치다 금방 말한 대로 인사조직권 뿐만 아니라 재정권에서도 8대2 지금 7대3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중앙이 바뀌어야 지방이 살아날 수 있는가. 아까 말한 국회 입법화.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심지어 지방자치 개헌이다 할 정도로 이 지금 자치단체라 이름 있는 걸 갖다 지방정부로 바꾼다든지 획기적인 어떤 자치권의 그런 이양 이런 부분까지 나왔지만 무산됐어요. 네, 무산됐죠. 그 이후로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부분에서 행정 통합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더욱더 강력하게 요청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통합되면은 서울시에 준하는 거다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지금까지 어쨌든 정체되어 있던 지방자치권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추동해낼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이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이 강주 전남은 이미 이제 법안이 본회의 통과됐잖아요. 네, 통과됐죠. 그런데 이제 대구 경북하고 이 충남대전이 네. 이제 그 법안이 이렇게 보류가 됐어요. 네.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금방 말한 각 당의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있다. 네. 보는데 어차피 그 방향 같으면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 또 많은 사람들도 그 5조씩 20조를 갖다가 한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 하면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던데 어쨌든 저는 이왕 그걸 했으면은 이 대구 경북하고 이 대전 충남도 함께 가는 것이 그랬을 때 금방 말씀하신 지방자치권의 이양 어떤 제대로 된 자치 이 역량의 강화를 위해서도 이 입법에서 할 수 있는 것, 또 중앙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지금처럼 30년간 해오던 것보다는 혁명적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이래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마 지금 뭐 공언한 걸로는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물 건너갔다 이러지만 날짜적으로 보면은 3월 중순까지는 유효하다는 말이 있어요. 네, 살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뭐 많은 분들이 지켜볼 것인데 어쨌든 이 금방 말한 이 지방이 살아 나라가 산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5국 3특도 지금 이제 국가적 과제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 하니까 이 기회에 행정통합도 함께 가는 것도 그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저는 그 그러니까 지방 행정 통합과 관련해서 저는 사실 찬성론자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제도적으로 입법을 해갖고 완벽하게 가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일단 물꼬를 트는 식으로 해서라도 강주 전남에서 이해관계가 딱 일치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저는 한 군데라도 해서 가면 제대로 된 이 뭐랄까 정부 지원을 받아가 5조씩 받아가지고 특화된 발전을 해내면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밖에 없게 따라올 수 있는 하나의 유인책이 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대구 경북이나 지금 대전 충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원래 지금 현재 현행법에 의하면 지금 이 그 공직자들 같은 경우 사퇴 시한이 3월 5일입니다. 3월 5일인데 3월 5일이지만 만약에 이 두 개가 통합이 돼서 행정 개편이 돼버리면 그 되고 난 뒤에 한 달 안에만 사퇴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앞서 3월 중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3월 말까지라도 이 지금 대구 경북이나 대전 충남이 통합이 되는 것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사실은 6월 3일까지 투표하고 준비하는 데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강주 전남이 대표적으로 한 군데 잘하면 뭐 그것도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하니까 저 균형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라도 영남이 하나 또 중부권 하나 이런 식으로 세 군데에서 이 실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특화된 발전을 잘하고 있다. 그런 것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또 다른 5국 3특 다 마찬가지로 행정 이 광역 단위로 점점 그러니까 이렇게 이 덩치가 커지면서 나름대로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되면 저는 훨씬 더 그 강력한 지방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3월 달에 우리가 첫 전국 진단이다 보니까 또 우리 차 교수님이 또 학교에서 이 강의를 하고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청년들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방자치 속에서 어떤 거점으로서의 대학의 위치를 이야기하다가 행정통합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은 본 주제로 돌아가 가지고요. 지금 미국 이란 군사 충돌 뭐 이전 같으면은 이렇게 이런 속전속결은 좀 보기 어려운데 가만 보니까 중동에서는 미국이 여러 차례 그거를 했어요. 했죠. 예. 뭐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1990년에 걸프 전쟁. 예. 그리고 또 2002년이죠. 2002년에 이라크 또
공격. 그리고 지금 또 지난해 6월 달에도 이란 핵시설을 폭격했잖아요. 네. 나한자하고 하고 두 군데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걸 12일간 했기 때문에 12일 전쟁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주도한 그 대표적인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서의 전쟁들은 우리 내리 속에 아주 많이 그러니까 선명하게 지금도 남아 있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은 미국이 이란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었잖아요. 제네바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였죠. 그래서 그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하메이 등이 네. 그 협상에 대해서 논의하러 이렇게 모인 자리, 네.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네. 그 핀셋 네. 참수 작전입니까? 네. 네. 참수. 해서 전부 다 몰살을 했다는데. 네. 그거 보는 순간에 아마 많은 국민들이 김정희가 섭덕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정권 교체도 레짐 체인지도 있고 기본적으로 핵을 불능화시켜 버리겠다 이란 핵 능력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보도에 따르다면은 이란이 2035년 태도 그 IBRD 대륙간 그 핵미사일을 ICBM을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다는 그 미국 자체 정보 보고서도 있고 그래서 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를 두고 그렇죠. 이 지금 이런 군사 작전을 통해서 본인의 그 이 힘의 우위에 의한 세계 전략을 자국민들한테 오히려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11월 중간 선거라는 것이 상당히 크게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군사 행동에 작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이 올해 초였죠. 그러니까 마두로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를 타격을 해서 잡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당히 이 정치적인 위상이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좋아졌거든요. 좋아졌고 그리고 지금 이란의 핵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집권하고 있었던 1기 때 2017년부터 2021년까지도 사실 본인이 집권하고 있는 도중에도 이란의 핵 문제는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고요. 그 이전 정권이었던 오바마 행정부 때 이란하고 맺었던 핵 합의를 본인이 스스로 파기를 했잖아요. 파기를 하고 그것이 그러니까 이 지금 이란의 그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다 해서 자기가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던 것인데 사실 이번 지금 제네바 상황에서 지금 뭐 미국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 오바마 때 합의한 것보다도 훨씬 더 못한 안을 들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때렸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겠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전격적으로 이번에 타격을 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은 저는 뭐 여러 가지 자신의 정치적인 국내적인 그 뭐랄까 정치적인 스케줄 계획 그리고 또 하나의 목표 이런 것들에 상당히 이것이 좋은 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발휘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이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 때리기 전에 했던 게 그러니까 전쟁이 임박했다 뭐 위험이 상당히 임박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자체가 사실은 그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왔던 상황이었는데 사실 뭐 본인 입장에서는 하메네이 정도를 그러니까 만약에 제거를 하게 되면 이란이 나름대로 미국이 바라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이란에서 바로 올해 초에 또 상당히 유혈 시민 그러니까 지금 저항 운동이 벌어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진화하면서 유혈 폭동으로 이어지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보이는데 그것이 지금 완전히 조금 나름대로 꺾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하메네이를 내가 제거를 하면 틀림없이 지난 올해 초에 이 이란 민중들이 보여줬던 그런 부분들이 다시 폭발을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손 안 대고 코 풀는 식으로 충분히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이란을 끌고 갈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낙관론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1979년도 이란 혁명 이후에 미국 대사관이 이란의 그 폭도들한테 혁명 세력들한테
점령당하면서 당시 미국이 엄청난 굴욕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한 7, 8년 만에 자기 스스로가 이걸 나름대로 보복을 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까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는 이 국내 정치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저는 이번 공격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게 국제적 경제적 파장은 엄청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예. 그래서 이게 실제로 혁명수비대하고 시아파 민병대들이 보복 경고를 하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이 보복 공격을 지금 감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좀 일정 정도 장기전 예상도 있으면서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가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알다시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게 세계 석유의 어떤 거기가 전부 다 이렇게 그걸 통해서 전부 다 이렇게 유통되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봉쇄를 하게 되면은 국제 유가는 치솟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랬을 때 그것이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자극, 금리 인하 등등 경기 둔화, 세계 경제 위기에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한테는 우리나라처럼 치명타죠. 직격탄으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실제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7.2%까지 폭락했거든요. 코스피가 그랬죠. 코스피가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지난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라서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봤었는데 일본이 생각보다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었어요. 월요일은. 그런데 어제는 일본도 3% 넘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를 수입하는 그런 해상 교통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취하죠. 아주 취약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한국과 일본처럼 에너지에 의존해서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더 타격이 심할 수밖에 없고 어제 대만도 꽤 떨어졌습니다. 대만도 떨어졌는데 그만큼 동아시아가 취약하다는 것인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배럴당 원유가가 지금 그러니까 WTI라고 그러죠. 서부 텍사스산 그러니까 중진유가 한 지금 71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심지어는 120달러, 150달러까지 올라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그 지금 수익값이 2배가 된다는 소리인데 그 상황을 우리가 과연 견딜 수 있을 것이냐. 그럼 우리는 석유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NG도 지금 우리는 주로 지금 카타르에서 많이 수입을 하는데 카타르에서 수입하는 LNG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LNG를 이용해서 발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만약에 그것이 봉쇄될 경우에는 LNG 아니고 다른 걸로 또 동원을 해서 발전을 하고 이럴 때 단가가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 단가가 올라가면 전기 가격이 올라가고 그 전기를 많이 쓰는 반도체, 철강 이거 뭐 줄줄이 지금 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시가 그렇게 완전히 아주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도 어제 한때 1,500원까지 갔다가 1,400한 60원 선에서 이제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만 1,500원을 넘어갈 거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미국이 지난 금요일 날 기습적으로 공격을 했고 공격을 하고 난 뒤에 상당히 지금 이란이 하메네이를 제거를 했죠. 그래서 월요일 날 신문에 보면 하메네이 37년 집권에 하메네이를 하루아침에 없앴다. 이게 다 타이틀인데 근데 그때 중요한 거는요. 하메네이 37년간 군림했던 하메네이는 제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철근 통치를 해왔던 이 이란의 신정 정치를 허물 수 있느냐. 그건 또 별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메네이가 죽었다고 해서 이란의 테헤란 시민들이 환호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환호하는 마음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자신의 지도자를 이렇게 참수작전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노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란이 과거 미국 친미 정권이었던 팔레비 왕조 시대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전혀 오산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이란이 이 타격을 받고도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런데 지금 이란이 의외로 강합니다. 상당히 강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지난해 12월 달하고 지금 이번에 보이는 대응이 다른 것이 지난해 12월 달에는 가지고 있던 모든 이 화력을 한꺼번에 쏟아부었는데 그게 다 요격당하고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란은 이번에는 보면 소규모로 아주 끈질기게 오랫동안 이래 반격을 가하는 소위 말하는 가랑비 작전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 언론에서 붙였던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보복을 하는 것이고 또 특히 하나는 이 주변 국가들 특히 미군 기지를 갖고 있는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요르단 이런 나라들한테 미군 기지를 공습하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슬쩍슬쩍 어디를 때리냐면 호텔을 때린다든지 공항을 때린다든지 항만을 타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이게 일종의 뭐랄까 다른 주변 국가들까지 다 전쟁이 끌어들이는 물귀신 작전을 하고 있다. 이것도 또 하나는 사실 이 중동 이번 사태가 이란뿐만 아니라 전체 전면적인 중동전으로 발생하니까 비화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빨리 미국이 차단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세계 경제에 대한 타격은 상당히 깊고 저는 상당히 길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대로 우리나라는 원유 70%, LNG 약 20%가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절대 다수가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에너지 생명선 차단하고 연결되어 그렇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유가 운임 보험료 급등은 우리나라 산업에서는 석유 정유 발전 물류 제조 수출 전반의 원가 공급 충격이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전기 가스 교통 식품도 서민 체감 물가가 이게 상승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제 가계부채나 부동산 가격 자산 시장이 지금 이제 가열되는 그런 상당히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환율과 유가 충격이 더해진다면은 이게 이제 우리 지금 가장 문제로 삼는 K 성장 취약계층의 그 이자 생계 부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비용 압박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 경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며칠 전에 6천 시대를 하면서 어쩌면 꿈에 부풀었는데 그때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K 성장 속에서 이렇게 급속도로 이 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갖다가 표명했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우려를 표명했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이게 자기는 2, 3년 차에 한 4천 정도 임기 말에 한 5천 정도를 생각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 것 같다. 여러 사람이 같은 정언을 하는 거 보면은 그런데 지금 이게 갑자기 급속도로 하니까 본인도 그때 기자간담회에서 조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지금 거기다가 이런 그 중동 쇼크, 중동 쇼크를 우리가 지금 경제적인 위기를 엄청나게 겪었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래서 이래 되면은 이것이 아마 지금 이재명 정부한테도 상당히 빨간불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일 쇼크는 74년도 1차 오일 쇼크, 79년도 2차 오일 쇼크. 사실 74년도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만 그때 정말 심각한 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경제 자체가 규모가 작고 우리가 그때도 뭐 수출을 묶고 산다고 했습니다만 지금처럼 그렇게 완전히 대외 의존도가 그만큼 높았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끼리라도 그냥 허리띠 졸라매고 충분히 그냥 힘들게 버텨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죠. 완전히 지금 다른데 우리는 지금 말 그대로 중국과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이 국제 공급 근로망이 이거 공급망, 국제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우리 경제가 희청희청할 정도인데 사실은 지금 중동발 이 사태가 유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또 환율이 치솟고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뭐 정부가
사실 뭐 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지금 대통령이 순방 중입니다만 오늘 오시나요? 내일 오는가? 그런데 어쨌든 이 사태가 지금 사실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제 제가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그 전문가들 두 분이 나오셨는데 한 명은 국방부 차관을 했던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번 주말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을 넘어가는데 이번 주말이 넘어가서도 이란이 계속적으로 뭡니까 드론을 날리고 미사일 날리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전쟁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확정되는 순간 그러려면 상당히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이번 주말 뭐 지금 그러니까 딱 이번 주말이 지난 그러니까 미국 시간은 금요일이었습니다만 이란 현지 시간은 토요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이 딱 일주일 되는데 일주일 요 안에 미국이 지금 한 2, 3일 남아 있는데 요 사이 안에 완전히 이란의 항전 의지를 꺾지 못하면 상당히 이게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제2의 IMF 위기, 제2의 금융위기에 준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정부의 뭐랄까요 일정 결집된 그러한 그 지휘부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갈등도 상당히 또 톤다운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도 저는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4, 5일이 미국에서도 뭐 트럼프와 에서도 주도하는 분들도 이야기해요. 4, 5일이 고비다. 그게 이제 이번 주말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이제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위기 관리 능력이 아마 전면화될 것이다. 그렇죠.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내느냐. 이게 대해서 아마 이 국민들이 주목하고 그 부분이 아마 이 전국 운영도 그렇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 저는 그게 주고 야권에서는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겠지만 이게 뭐 정부가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위기 관리를 제대로 하느냐 마느냐 이제 이게 아마 초점이 될 것 같아요.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상황 자체가 상당히 뭐랄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는 상당히 불리하죠. 아무래도 이거 국가적인 그러니까 이 전면적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그 유권자들의 심리가 정부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심판보다는 지지하는 입장이 분명히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지금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정치적인 그러니까 셈법만 따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야당으로서는 뭐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사법 개혁과 관련된 입법의 그런 무리함 그런 부분들을 질타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국가적인 재난을 앞서 가지고 눈앞에 두고서 이를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은 할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크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정쟁도 본래 이렇게 국가적 큰 위기 속에서는 당분간 숨을 고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러하고 지금 이게 이 국정의 중심 그리고 지방선거의 중심이 아마 이 현재 이렇게 예상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파동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내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어떻게 제시하느냐 이런 부분으로 아마 지방선거의 중심도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 변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이번 그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바로 직접적으로 서민들의 민생고에 엄청난 또 큰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아젠다는 다 뒤로 물러나는 것이고 당장 서민들을 어떻게 삶을 보장할 것이냐 이 부분에 모든 게 초점이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논의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현안들은 상당히 부수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지금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떻게 이 광역 단위, 지방 단위에서 자치 단위에서 어떻게 이 삶을 위험한 이런 그 파워가 몰려오는 이 상황을 어떻게 앞장서서 막아낼 것인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저는 후보나 정파가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이렇게 이런 경제 위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선방하는 보수 세력이 있어가지고 네. 좀 보수 재편을 좀 앞당겼으면 좋겠어. 그러니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윤어게인이나 부정선거론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팍팍해진 민생의 삶에 더 힘든 파워가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게 제방을 먼저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렇던데 그 제방 쌓는 데 있어서 그 전에 뭐가 했고 서로 그걸 따질 것이 아니라 힘을 모아서 같이 제방을 쌓는데 초점을 둬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윤어게인에 집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좀 그 망상은 빨리 내버리고 사실은 어떤 식으로 보수를 재건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민생의 삶을 지켜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본연의 그 보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는 시급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미이란 충돌, 북미 관계에서 미치는 영향, 지금 최근에 보면은 4월 그 미중 정상회담 네. 그 과정에서도 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어떤 이 정상회담도 이렇게 가능성이 뭐 높아진 걸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그랬는데 이 지금 미이란 전쟁이 미친 여파는 어떨까요? 일단 하메네이를 제거하는 걸 아마 김정은이 보면서 야 마두로 때보다 더하네 아마 좀 섬찟했을 겁니다. 소위 말하는 참수작전이잖아요. 이것이 자신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생각도 분명히 하겠죠. 그런데 김정은이 3월 1일 날 항해 북도에 있는 시멘트 공장을 방문했어요. 거기 보면 상당히 여유로운 모습을 그러니까 이제 보고받은 담배까지 피고 있는 장면을 내보냈는데 그는 그만큼 난 쫄지 않았어. 이걸 갖다 미국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런 식의 이 의도적인 이 프로파간다가 상당히 쫄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는 옛날 같으면 아예 안 나타났잖아. 안 나타나죠. 네. 네. 근데 굳이 저를 보여주는 이유가 나는 쫄지 않아 뭐 그런 건데 그런 식의 행동 자체가 오히려 그 북한을 연구한 사람들 눈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미국이 베네수엘라나 이란처럼 그러니까 이 지금 공격할 수 있을까? 저는 그 퀘스천 마크를 분명히 저는 갖고 있습니다. 뭐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란이 지금 핵을 만들려고 하는 것 때문에 때렸는데 그럼 지금 핵무기를 지금 핵폭탄을 100개 갖고 있으면 북한은 100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특히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소위 말해서 핵투발 수단이라고 하는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갖고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자,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을 때렸으면 100배 잘못한 북한의 악의 축이 원래 3명이었잖아요. 지금 그때 후세인하고 이란하고 완전 지금 북한 하나 남았거든요. 그럼 북한을 때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 만약에 예. 그대로 대입하면 이번 이란 잠수작전을 예. 북한에 그대로 대입하면은 예를 들면 김정은을 갖다가 핀셋 잠수작전을 했다. 그럼 이란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 공격을 했잖아요. 대응 공격. 미군 기지가 있는 각 지역에. 그럼 우리도 미군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 때리고 자기들이 뭐 지금 또 이란에서는 초첨단 무기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뭐 1000기, 2000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자기들이 말하는 수령 동무가 잠수되면은 그거를 갖다가 ICBM 또 날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100배 잘못했다고 생각하든 말든 간에 미국이 북한을 이란식으로 하지는 못할 거라는 못하죠. 생각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94년도에 사실은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그 영변 핵시설 폭격하려고 하다가 중단했잖아요. 클린턴 시절에.
당시 뭐 이 김영삼 대통령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그때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서울 불바다론이잖아요. 서울 불바다론. 지금 휴전선의 일대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장사정포, 방사포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그것만 날라와도 서울 불바다에 된다 해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지금 장사정포나 방사포 같은 경우는 다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번에 한 5발씩 다닥 쏘는데 그거를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 김정은이 공개한 거에 보면 이 지금 발사 차량이 몇 천 대예요. 이런 걸 갖다가 한꺼번에 날릴 수가 있고 서울 불바다로는 훨씬 더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돼 있다. 또 하나는 94년도에는 북한에 핵무기가 없었습니다. 지금 전술 핵무기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자신들이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다종화, 그러니까 여러 종류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지금 방사정포에도 지금 장착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북한이 재래식 무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술 핵무기를 이용해서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한다? 주한미군 기지만 공격하겠습니까? 주한미군 기지도 하죠. 예. 그러면 이거는 이란이 그 사우디, 두바이,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뭐 바레인 이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그 지금 이 경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위상을 생각하면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견딜 수 있을까? 또 하나가 뭐냐? 만약에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북한이 파병을 했잖아요. 한 15,000명 파병했습니다. 파병했는데 문제는 그때 파병하고 나서 북한이 얻은 게 뭐냐? 러시아하고 군사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세력이 만약에 북한을 공격하면 러시아가 자동으로 개입하는 쉽게 말하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같은 걸 맺어놓은 거예요. 그럼 참수작전을 하는 순간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 러시아 같이 참전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사실은 김정은 한 명을 날리는 건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거죠. 네, 현실적으로 그것은 더 위험하고 실현 가능성도 매우 낮다. 낮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 미북 간의 북미 간의 정상 간의 대화 가능성 오히려 또 촉발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죠. 지난번 그 9차 전당 노동당 대회가 지난 2월 달로 끝났습니다. 2월 말에 끝났고 그날 열병식도 했습니다만 거기서 이 북한이 대외적으로 뭐라 하냐면 남북 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로 간다. 그걸 명확하게 했지만 미국하고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소위 말하는 통미봉남이, 그러니까 통미. 미국하고는 통하면서 남쪽은 봉쇄하는 통미봉남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아마 이 미국이 어떻게 노느냐에 따라서 김정은도 대화에 놓을 가능성은 있지만 아무래도 이 이란 사태 때문에 그 가능성은 조금 더 좀 줄어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트럼프는 이 중동이나 이게서는 이렇게 그 중미나 네. 이게서는 무력으로 그걸 하지만 네. 중국이라든지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중국도 뭐 제2의 대탕터를 준비하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 나오고 북미 간에도 뭐 어째 말하면 자기가 옛날에 그 정상회담 할 때 그 원산에 트럼프 호텔을 짓겠다 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냥 이대로 가면 중간 선거는 참패하게 되죠 공화당이 트럼프가. 그렇죠. 참패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죠.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바로 민주당에서 탄핵을 제기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상당히 이제 대통령으로서 실질적인 어떤 네. 이 권한을 갖다 행사 못할 그런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아마 그 전에 다 할 거다. 네. 예. 한편으로는 강하게 강한 미국을 위해서 이렇게 또 자기 지지층을 위해서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중국 문제가 실제로 그 미국민들한테는 그 물가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에서 이번에 아이러니하게도 대법에서 그 관세 협정 맺은 것들이 저 불법이라고 나니까 오히려 미국 정시하고 물가가 안정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이게. 그래서 저는 중국과 북한
이 동북아에는 또 다른 스탠스를 가져갈 수 있다. 이게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북미의 이 협상 이 유인은 커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추측해 봅니다.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제가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 김정은이 호락호락하게 협상하고 놓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건 분명합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지금 4월까지 아직까지는 나름대로 한 달 넘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 4주, 5주까지 끌고 가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지속할 수가 없어요. 미국도. 미국이 지속할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미국의 정치는 국민 지지에 따라서 지금 그러니까 이 좌지우지되는 것인데 이번에 이란을 타격한 것에 대해서 미국 국민의 지금 여론조사에 27%밖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지금 56%가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상당수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함부로 사용하는 것 같다.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자가당착이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2016년에 해승처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됐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 그 네오콘이라고 이야기하던 신보수주의자들, 그러니까 부시 정권에 상당히 이라크 침공하고 아프가니스탄 침공하는, 그러니까 그걸 주도했던 그 세력들이 결국 미국을 수렁에 빠뜨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쟁을 끝내는 대통령이 될 거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게 먹혀서 결국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일기 집권이 끝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하지 않은 대통령이다. 나 그거 자부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사실은 재작년 대통령 선거 때도 본인이 미국의 군사력을 함부로 해외 파병하고는 그런 짓을 안 한다고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내세웠던 게 아메리카 그레이트 퍼스트 게임. 그래서 마가 세력들이 그렇게 지지해줬던 것인데 지금 마가 세력들 입장에서 뭐야 지금 새로운 전쟁한다고 이게 자기가 했던 거 우리가 지지했던 이유하고 다르잖아. 지지층들이 입안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아주 극우 인플루언서들이 지금 벌써 지금 트럼프의 이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벌써 지금 해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은 4, 5주 이야기하지만 저는 뭐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수습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이란이 과연 어떻게 노느냐가 중요한데 이란 입장에서도 일단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 핵 문제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멈추겠다는 사인만 보내면 서로 간에 어느 정도의 뭐랄까요 지금 톤다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낙관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뭐 벌써 미군이 몇 명 사상자가 나왔더만요. 6명 죽었습니다. 예. 그런데 뭐 그래서 이게 지상군 투입 없이 완전 이렇게 이 해결은 어렵다고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지상군 뭐 울렁증 없다라고 표현했는데 실제로 지상군을 투입하는 순간에 아마 전혀 다른 양상으로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상군 투입은 제가 볼 때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못할 것 같고 지금 이것도 27% 아까 여론조사에 미국 민심이 그렇게 나타났다는데 시간을 더 끌다든지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아까 말한 이번 주말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이 뭔가 정리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하고. 예. 그래야 이게 세계 경제, 우리 경제에서도 최소화하실 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하여튼 간에 트럼프라는 존재가 미국민들이 볼 때 과연 우리의 삶을 갖다가 이렇게 더 높이 주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벌써 회의가 들어가고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마가 세력 내에서도 분열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 이게 그래서 저거는 이제 최근에 전문가들한테 들으니까 이단화 같았으면은 트럼프가 이단적인 존재로서 아까 말한 대로 그 네오콘에 대한 강한 비판 속에서 보수를 대변하게 되고 새로운 미국을 갖다가 아메리카를 이야기하면 되는데
또 2기에서 된 것도 희한해요. 1기에 그래 겪었으면서도 2기에서 그 아마 바이든이 어떤 이렇게 좀 이 약한 모습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더 부각되지 않나 싶은데 문제는 트럼프 이후에 포스트 트럼피즘이 네. 그대로 나간다는 분석들이 많아요. 그렇죠. 제이디 벤스는 사실 그 지금 부통령이잖아요. 네. 제이디 벤스가 지금 제일 선두 주자라고 하는데 제이디 벤스의 생각은 트럼프보다 훨씬 더 오른쪽에 있거든요. 심하다면서요. 네, 아주 심합니다. 심하기 때문에 제이디 벤스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우리는 더 이상한 미국을 또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나 다행스러운 또 하나의 조짐이 있다고 하면 마이크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합리적인 사람이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뒤에 독일에서 열렸던 그 뭡니까 미넨 안보회의 해마다 지금 한 2월달 정도에 하는데 당시 트럼프 정부가 이게 시작되자마자 누굴 보내냐면 제이디 벤스를 보냈는데 제이디 벤스가 거기 가서 완전히 지금 우리한테 기대지 말고 너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고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내정 간섭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독일에 총선이 있는데 왜 그 지금 그 독일을 위한 대한정당 그걸 갖다가 왜 탄압하느냐. 그 탄압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거죠. 독일을 위한 대한정당 자체가 나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호라든지 그런 이 뭐랄까 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법적 제재를 받고 있었는데 그런 걸 갖다가 왜 소위 말 언론 자유를 왜 이야기하는 민주주의 가치하고 위반되는데 왜 니네들은 그런 걸 탄압해?라고 했고 또 하나는 영국의 이 개혁당이라고 그것도 신흥 거구 정당인데 그런데다 힘을 실어주는 발언들을 하니까 완전히 그 어떤 이 유럽의 서유럽의 지도자들이 완전히 패닉에 빠졌거든요. 근데 올해는 달랐어요. 올해는 마이크 루비오가 왔는데 마이크 루비오는 상당히 이 유럽과의 전통적인 그러니까 그 맹방으로서의 관계 복원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의존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하고 끝나자마자 이 EU에 소속되어 있는 가장 그 친러시아적인 나라가 헝가리하고 슬로베니아인가요? 그 두 나라를 방문을 해가지고 결국은 뭐 마이크 루비오도 결국은 뭐 트럼프의 그런 노선을 따라가긴 하지만 그냥 상대적으로 마이크 루비오가 좀 더 유화적인 그 합리적인 노선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과연 공화당 만약에 포스트 트럼프에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지금 앞서는 사람은 제이디 벤스인 것 같아요. 제이디 벤스. 근데 이제 그 세력들을 갖다가 뒷받침한다고 할까? 오히려 그 세력이 그런 이렇게 아까 벤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후원, 지원, 지지하는 그 세력들의 예. 그 어쩌면 지금 과학기술 혁명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런 그 기술주의의 첨단으로서 이렇게 그 세계적인 그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하고 네. 그 다음에 그 기독교의 그 이렇게 이 극단적인 그렇죠. 이 부분들이 함께 그것을 맞습니다. 갖다가 꾸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간단치 않다. 간단치 않죠. 예.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 지금 이란하고 이란하고 미국만 붙은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먼저 때렸으니까 그러니까 유대교, 그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슬람이잖아요. 이 지금 세 종교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세 종교는 같은 뿌리잖아요. 같은 뿌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사실은 이란도 상당히 신정 정치라는 것 자체가 시아파의 근본적인 그게 천착하고 있고 트럼프의 마가도 따지고 보면 기독교 복음주의에 지금 천착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네타냐후도 사실은 원래는 극단적이지 않았지만 자신이 그러니까 이 국내 정치에서 세력이 몰리니까 결국은 유대교 근본주의자로 손을 잡아서 지금 정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세 당사자가 전부 다 종교 근본주의에 지금 아주 깊이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쟁이 멈춘다 하더라도
쉽게 완전히 원인 제거가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더 하나 주목할 부분은 첨단 기술이에요. 이번 첨단 기술이 동원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가 이겁니다. 이번에 그날 이란 시간으로는 토요일이잖아요. 이란은 이슬람에서는 토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메네이가 모여가지고 그날 하메네이가 지상에 올라와서 회의를 한다는 걸 갖다가 모사드가 알았고 CIA하고 해서 이 시기가 아니면 하메네이를 제거 못한다. 그래서 때린 거거든요. 그럼 때리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면 팔란티어라는 미국의 테크 그룹이 있습니다. 그 플랫폼을 지금 AI 국방 플랫폼을 지금 미국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그 플랫폼이 그러니까 뭘 분석을 하냐면 그걸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 자료, 그리고 감청 자료, 그리고 아까 모사드 정보 이런 걸 다 모으면 거기서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만들어 놓은 AI 그 인공지능인 클로드가 그걸 분석합니다. 분석을 해서 이번에 때리면 하메네이 한 90% 죽일 수 있어. 이것 놓치면 찬스가 없을지도 몰라. 그런 식으로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팔란티어하고 엔트로픽이 이번에 결국은 이 전쟁에 최종적인 명령을 내린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AI가 다 작동을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사실은 AI가 본격적으로 인류 삶에 정말 이 전쟁의 무기로 등장한 하나의 중요한 국민이라는 것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주도해 나가는 기업가들이 지금 그렇죠. 이게 세력에 붙었다는 이야기죠. 우리 지난 트럼프도 보면 일론 머스크가 엄청난 선거 자금을 하고 네. 그게 상당히 이 테슬라라는 이게 상당히 시대를 앞서는 어떤 그 기술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이 이게 지금 결합돼서 그렇죠. 주동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던 팔란티어나 엔트로픽이 그 AI를 이용한 것이 이번 이란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마두로 잡아올 때 그때 이 플랫폼이 동원해갖고 이 클로드가 명령을 내렸거든요. 내렸는데 그래서 그 끝나고 난 뒤에 엔트로픽의 그 CEO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더 이상 협조 안 해. 우리가 지금 제공했던 것이 국방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침략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 국방부가 뭐라 했냐면 그럼 우리가 미국의 관련법을 동원해서 너가 무조건 우리가 그러니까 니네들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할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란을 때릴 때 이 엔트로픽에다가 이야기를 했대요. 최후 통첩을 했대요. 너가 우리한테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이 엔트로픽 CEO가 뭐라고 했냐면 양심상 안 도와줄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굴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자기 민간 기업이 만든 그 기술이라고 해서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마음대로 쓰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적인 뭐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양심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면서 자기는 양심이 꿀릴 게 있어가지고 동의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할 정도로 미국은 지금 빅테크 그룹들, 기업들의 기술을 자신들이 뭐 여러 가지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정말 끄리낌이 없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사실은 앞으로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 그때부터는 AI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겠죠. 무시무시한 이야기. 원자력을 아버지라 했던 아인슈타인이 원자 폭탄을 반대했잖아요. 그게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 AI가 인류 문명을 갖다가 더 진보 발전해야 되는데 이게 무시무시한 어떤 그렇죠. 그거로 지금 다가오고 노동도 완전히 그걸 바꿔버리고 과연 그 기술 진보가 인류 삶에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 하는 그 의문을 또다시 던질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